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경쟁률도 적고 그만큼 수익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도 지분 경매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오늘 책은 바로 따라하면 무조건 돈 버는 실전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자, 그러면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의 네. 좀 목표는 너무 큰 수익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될까 네. 싶긴 한데 네. 좀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저는 한 사이클을 최대한 빨리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 네, 제가 수강생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다른 학원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이 거기 있는 수업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네. 뭐 별의별 수업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딱 한 권만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실천을 빨리 해서 하나라도 작은 어떤 뭐 정말 수익이 체험하는 게 네,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까 지분 경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반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통해서든 최대한 빨리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사이클을 끝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러면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진행할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돈을 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내가 일단 경험하고 경험하고 명도도 해보고 또 인테리어라든지 하자 수리도 해보고 또 부동산에 내놓고 이렇게 파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빨리 경험을 해봐야죠. 그럼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네. 최소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처음으로 뭐 경매든 공매든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토지 투자할 때 시드 머니가 141만 원이었어요. 141만 원에 낙찰 받고 물론 중간에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서 441만 원에 그 돈이 들어갔는데 2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1,000만 원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입찰할 수 있어요. 그게 경매, 공매의 장점입니다. 왜? 워낙 다양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해서 뭐 검색할 때 최저 입찰가 낮은 순으로 해서 금액대가 크지 않는 거 골라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금액대 입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전에 다른 분 함께 있을 때 네. 사이트 들어가 봤었는데 네. 거기 심지어 뭐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모든 물건들이 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경매는 우리가 사실 아파트 살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네.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이든 이런 네. 것들이. 경매는 어떻게 돼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좀 똑같아요. 지금 일반 물건, 뭐 부동산 가서 살 때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경매에도 똑같이 다 적용은 됩니다. 대신에 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반 매매로 매입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는 있어요. 경매를. 네, 경매할 때 대출을. 왜요?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뭐 경락 대출을 해줄 때 감정가가 있는데 우리는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낙찰가라든지 KB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경매로 해서 싸게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대출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자, 경매. 결국엔 경매로 싸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세 차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은 좀 어떤 걸까요? 경매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은 너무 많아요. 네,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지산이라든지 상가 그리고 뭐 토지뿐만 아니라 또 뭐 간혹 가다가 자동차를 또 경매로 받아가지고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한번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물건 검색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아 보이는 게 또 내가 가장 또 재미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뭔가를 정하신 다음에 그 물건부터 하나하나씩 경험치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네. 경매의 이 전체적인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법원 경매 사이트란 곳에서 어떤 물건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라든지 해당 법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찰일 날 그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입찰을 했어.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 그렇다고 내일 당장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주 뒤에 잔금을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잔금을 납부한 다음에 어쨌든 그 안에 세입자든 아니면 채무자든 누군가 거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집을 빨리 비워줘라.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이 됐는데도 만약에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잔금 납부하고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 전에 이제 이사비를 좀 드리고 이제 채무자라든지 세입자분들을 이렇게 이사를 시킬 수도 있고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이제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정한 어떤 노무 인원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물류창고로 보관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관을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그 집을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세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이 안에 남아있던 침구류라든지 뭐 소파라든지 뭐 옷가지들 그거는 이제 물류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다고 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따로 경매 신청을 해서 그걸 유체동산 경매라고 하거든요. 그 절차를 진행해서 누군가 낙찰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가 낙찰받아서 폐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사이클 완벽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를 이제 들어봤으면 이 경매 절차 중에서도 우리가 좀 가장 신중해야 되는 부분, 뭔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딜까요? 우선은 입찰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에 0을 잘못 쓰거나 하나 더 쓰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숫자를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1억인데 뭐 11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 소중한 보증금을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뒤에 0은 뭐 하이트를 좀 지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입찰가 적은 란은 수정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바로 그냥 무효 처리가 됩니다. 네, 무효 처리가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썼는데 0 하나를 더 써서 1억인데 10억으로 적었다고 하면은 무효 처리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보증금은 몰수되고 그 물건은 다음 기일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 지분 경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 지분 경매로 그걸 입찰을 했는데 1등하고 제가 5천인가 6천만 원이 차이 난 거예요. 지금 지분 경매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랑 따님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낙찰 영수증을 받으러 앞으로 나가는데 얼굴이 하얘지신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지분 물건인지 모르고 입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싸니까. 전체인지 알고? 네, 전체인 줄 알고 입찰을 했는데 이제 지분으로 돼 있었던 거라 이거 취소 안 되냐고 하소연해도 안 되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킹해야 되는. 네. 온비드 공매 통해서 제가 입찰을 했는데 1등하고 제가 2억 몇천 차이가 난 거예요. 수원에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뭐지? 그분도 2분의 1 지분인지 모르고 통으로 나온 줄 알고 입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는 해야 되는. 공부도 하고 한번 미리 중요한 건 입찰하기 전에 집에서 입찰서를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이 낙찰가 얘기해 주셔서 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수익률과 낙찰 확률을 높이는 입찰가 산정 노하우.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실수에 관한 건데 어쨌든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 적절한 입찰가를 또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인터뷰 좀 여러 번 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답은 없지만은 많은 초보분들은 입찰가를 정할 때 최저 입찰가를 봐요. 그렇죠.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얼마를 쓸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 고수분들은 최저가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시세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세를 어느 정도 딱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얼마를 남길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고 순수익 1,000만 원만 얻겠다 싶으면은 역산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 수익률이 중요한 거네요. 네. 목표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등록세 내고 양도세 내고도 1,000만 원 수익을 얻겠다 싶으면은 현재 시세가 이 정도니까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본인 만약 목표 수익률이 20%인데 1억짜리면 그냥 본인 계속 8천을 쓴다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입찰 전에 그 아파트 토지에 대한 그 시세. 지금 시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시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손품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라든지 또 실거래가라든지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또 네이버 지도라든지 또 호객 노노라든지 다양한 어떤 어플을 통해서 그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뭐 아파트 투자함에 있어서 또 뭐
입찰가를 정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토지가 조금 문제기는 하죠. 토지가 특히 부동산에서도 사기가 가장 많은 말 네, 그렇긴 하죠. 근데 토지 경매라든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입찰하기 전에 한 4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인근 지역에 매각된 물건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면. 그러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또 지목이 똑같은 물건들이 보통 몇 프로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를 평균치를 한번 내보는 거죠. 2-3개 정도 뽑아서.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잘 없어요. 아무리 로드뷰로 찾으려고 해봐도. 그럴 땐 저는 정읍에 있는 물건 시세 파악했었을 때 네이버에다가 정읍 부동산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정읍 지역에서도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전화해서 시세 파악을 해보는 거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첫 번째였고, 인근 그렇죠. 지역의 이제 부동산을 중개해 주신 분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맵이라든지 땅야라는 어플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를 치면은 그쪽 지역의 어떤 실거래가들이 같이 다 떠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최근 한 2-3년 안에 거래됐었던 것들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를 클릭을 해보면 평당 얼마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다운 계약서라든지 업 계약서를 뭐 썼다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이제 실거래가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게 이제 밸류맵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밸류맵에서 안 나오는 게 땅야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째로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는 많이 검색을 해봐요. 하지만 땅은 검색하시는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정읍이라고 치면은 정읍 클릭을 하면은 정읍에 현재 나와 있는 땅들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있는 물건들 평당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 3-4개 물건 평균치를 내보면 아, 여기가 평균 한 8-9만 원대에 지금 현재 물건이 나와 있네. 그럼 나는 경매로 한 5만 원에 사서 뭐 한 7만 원에 뭐 내놓으면 내게 가장 먼저 팔릴 수가 있겠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매 물건들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네, 우선은 법원 경매라고 치시고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보기가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은 또 잘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돈을 주고 이용을 하는 어딘가에 거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뭐 스피드 옥션이라든지 굿 옥션이라든지 뭐 지지 옥션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 책을 구매하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기도 하고요. 올 1개월 얼마인데요? 2개월 하면 한 16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아, 돈을 내야 돼요? 네,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할인 받는다고 해도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책 한 권 읽고 무료로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곳에 뭐 가입을 해서 또 유료 결제하고 그곳에서 물건들을 검색한다고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그곳에서 자세히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이제 가입해서 그곳에 물건 보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할 때 그 입찰 전에 현장 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답 과수원이라든지 임야 같은 물건에 입찰할 때는 현장 답사를 안 합니다. 왜냐? 가봤자 산이요. 가봤자 논이에요. 예, 무리요. 요즘은 워낙 로드뷰라든지 위성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저는 도로라든지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무조건 다 가봅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밤 11시 반에 물건들 보다가 괜찮은 게 있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이 낙후돼 있고 언젠가 개발될 만한 어떤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는 직접 가봐야 또 체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은 가보고 아파트도 처음에는 임장을 자주 갔었는데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은 잘 안 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한번 다양한 곳 돌아다녀 보면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 분위기도 익히는 게 필수긴 하죠.
실력이 쌓이면 이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네. 로드뷰나 이런 걸 보면서도 네. 어느 정도 대충 네.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3초 만에 끝내는 초간단 권리 분석. 네. 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거죠? 우선은 경매를 할 때 네. 가장 사람들이 초반에 두려워하는 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맞아. 근데 별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료 경매 사이트에 또 자세히 또 초보들도 알기 쉽게 네. 잘 표현을 해놨고요. 네. 또 경매 물건 입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 현황 조사서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네. 이상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적혀요. 뭐 인수되는 뭐가 있고 말소되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하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얼마든지 입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하면은 네. 뭐 경매 고수분들이라든지 네.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에게 또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카페에 오셔가지고 네. 그런 권리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네.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니라 입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내가 낙찰 받았는데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다 적히기 때문에 그런 적히는 게 없어? 그러면 마음껏 입찰하셔도 돼요. 그러면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가장 지금 아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 숫자 하나 더 쓴다 네. 이런 거는 네. 실수니까 네. 중요한 건 아닌 거고 네. 그건 안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어려운 영역은 뭐예요? 가장 어려운 영역은 이제 실력이 안 되는데 특수물건을 건드린다고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오피스텔, 뭐 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네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입찰가를 뭐 잘못 적거나 너무 높게 쓴다고 하면은 그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경매도 본인 난이도에 맞춰서 맞습니다. 접근해야 되네요. 네, 처음에는 쉬운 물건들로 했다가 네. 점점 실력들을 쌓아 나가면서 점점 이제 어려운 물건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도.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은데 네. 순조로운 명도를 위한 팁 알려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렇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크게 다치지 않게끔 우리가 잘 위로하면서 네.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상대방도 원하는 거는 좀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사비를 안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비를 조금 더 챙겨주면서 좀 더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욕먹을 일도 없고 네.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일도 전혀 없습니다. 저자님이라든가 아니면 네. 저자님 주변에서 이 명도를 하시면서 네. 대화라는 게 네. 사실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더라도 네. 그런 좀 얼굴 붉혀진 사례 본 적은 없으세요? 근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강제 집행이란 게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이사비를 받고 나가면 가장 깔끔한데 그렇죠.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은 네. 또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네. 나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돈도 더 강제 줄기도 집행이랑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그 낙찰 받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네. 법원에 강제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 법원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와 네네. 대화를 나눌 일도 거의 없어요. 왜냐? 내가 채무자랑 대화를 나누는 건 조금이라도 빨리 뭐 이제 이사를 가준다고 하면은 네. 그만큼 내가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네네. 대화를 나누는 건데 네네.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한번 계도가 나가요.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라.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다. 네. 그런데도 안 나가면은 이제 강제 집행하는 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라든지 물건들은 다 이제 물류 창고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명도가 되기 힘들어서 네. 이 다음에 명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까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사비를 좀 더 드리고 하면 그렇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쨌든 법원에서 해주는 네. 처리 방식들이 다 있다. 맞습니다. 자, 요즘에 법인으로 주거용 투자는 뭐 네.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있던데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입찰을 합니다. 그럴 때가 더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인으로 주거용 투자를 할 때 네. 지금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네.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종부세란 말이에요. 네. 그게 꽤 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인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경매, 공매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높아졌고 네. 그다음에 낙찰가도 좀 높아졌는데 저는 그 규제가 딱 떨어지고 한 달 뒤에 바로 춘천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지분 물건 2개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2개를 제가 그냥 단독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왜? 나는 종부세 내고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유찰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높여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매도를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낙찰 받은 게 합쳐서 2억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한 3억 9천 정도 찍혔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싸게 샀고 또 춘천이 어느 정도 아파트 값도 올라주니까 그 차익이 이제 제 수익이 되는 거죠. 예, 남들이 이제 다 끝났다, 어렵다, 예, 이제 투자하기 이제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더 움직입니다. 자, 저자님께서 경매하신 지 지금 6, 7년 정도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경매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 그리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네네. 다이어리 엄청 열심히 기록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매일 내가 꾸준히 해야 될 일에 물건 검색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정하지 않고요. 네. 지역 한 곳을 정해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토지를 다 보지 않으면 마우스를 놓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 검색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좋은 물건,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경매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빨리 얻고 싶다? 우선은 물건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요. 꾸준히 매일 내 모든 어떤 포커스? 네, 그런 것들을 경매 물건 검색하는 걸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 네. 경매 투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을까요? 우선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선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큰 수익을 내려고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큰 수익 내려고 하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폐차를 해. 그러면 더 이상 하기 싫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이 갖는 생각은 아, 역시 경쟁 치열해. 이제 다 끝물이야. 네, 이젠 경매로 수익 낼 수 없어 하면서 이 세계를 떠나거든요.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세 파악하는 법이라든지 임장이라든지 물건 검색들 네. 꾸준히 해 나가면서 어떤 실력들을 계속 쌓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은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가 예전에 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도 네. 2점, 3점, 4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어려운 것부터 풀 필요 없고 네. 쉬운 것부터. 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 나가시면서 네. 빠르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제 부동산 경매책을 토대로 이제 저자님과 부동산 경매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고 좀 네. 마칠까 하는데 현금 5천만 원, 네. 한 1억 정도 있다면 이 경매를 포함해서 모든 거 부동산 시장에 살 수 있는 거 네. 저자님 알고 계신 것 중에 어떤 거를 하실까요? 저는 주거용 지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네. 경쟁률도 적고 그만큼 수익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지분 경매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을 좀 저렴하게 낙찰받고 네. 또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네. 상대방 지분까지 매입을 한 다음에 네. 또 내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돈이 적을수록 네. 내가 전체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그렇죠. 5천 그리고 1억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지분 투자만큼 저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분 토지든 주거용이든. 네. 네. 자, 그러면 부자분들은요? 부자분들은 요즘엔 좀 어떤 부동산을 사고 계세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 뭐 1,000억 이상 자산가이신 분들도 좀 꽤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은 뭐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제 그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림. 네. 그리고 뭐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건물 네. 네, 그런 것들을 오래된 건물들을 또 사가지고 리모델링 네. 또는 부셔서 통 건물로 그렇죠. 짓고 통째로 이렇게 파는 그런 투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부자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은 안 사나요? 주식도 열심히 투자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제 아는 형님도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20억 가지고 하나의 그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을 얻고 이렇게 빼고 뭐 그런 식으로 단타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저자님 같은 경우 28살 때부터 이제 독서 그런 쪽으로 이제 책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34살 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70억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나이에, 거의 저희가 나이가 지금 동갑이니까, 저희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저자님과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주변 지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굉장히 치열히. 그렇게까지는 이제 조금은 덜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목표를 좀 크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표 크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조금 늦춰질 수는 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내가 메모해놨던 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어떤 확신? 그런 게 생기면서 지금은 또 다른 어떤 목표들 세우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밌다. 네, 재밌어요. 즐겁고. 저자님이 이 질문에 굉장히 좋은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책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독서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과 시청한 후가 또 같다면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낭비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급함을 항상 좀 내려놓으시고 또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는 어떤 영상들 보고 이야기 들으면은 또 내가 되게 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시기 질투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 그랬었거든요. 그럴 땐 좋은 명언들을 좀 꾸준히 외운 다음에 그런 명언들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3살 때 배달을 했었단 말이에요. 맥도날드에서 나이 33 먹고 1년 넘게 배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처량해요. 그럴 때 저를 이렇게 다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외웠던 명언이에요. 뭐냐면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남들이 한 번에 해내는 일이라면 나는 100번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남들이 10번에 해내는 일이라면 나는 1000번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룬다. 지금 누군가가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언들 내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우리를 꽃이라고 생각하면 봄에 핀 꽃도 있고 여름에 핀 꽃도 있는데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잖아요. 나는 가을, 겨울에 필 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었죠.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읽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서 실행하자.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김 작가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2030 세대분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우선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금 모으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이 없다 보니까 80% 정도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20%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결혼 초창기에 와이프한테 생활비 딱 30만 원 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열심히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투자를 해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모으시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고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에게 생활비로 30만 원.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편 아닌가요? 너무 적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장미꽃 사가시기 바랍니다. 꼭 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라하면 무조건 돈 버는 실전 부동산 경매 보신다면 경매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근영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